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4반 노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공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미 제목에 떠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역학에 대하여 하고 이제 부제목으로는 뉴턴의 운동법칙이 현대에 지니는 의미라고 제목을 짓고요. 물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물리학을 한번 수강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전역학 하면은 이제 그거 완전 구식 이론아니야? 그리고 현대 물리학이 더 정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대 물리학은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나 아니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과 같이 비교적 현대에 나온 물리학 이론을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저 말은 맞는 걸까요? 고전역학이 옛날에 나왔다고 해서 정말 구식 이론이고 현재에는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없는 그런 덜 정교한 그런 이론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기회에 고전역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본 입장으로서 저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전역학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이론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과학의 패러다임을 깨부수고 이제 하늘의 운동이랑 땅의 운동이 이제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제기한 엄청난 혁명을 저희가 구식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전역학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죠. 우선 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저희 수학 공부할 때 쓰는 개념 원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좀 더 저희에게 친숙한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프린키피아인데요. 이 프린키피아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네, 프린키피아는 뉴턴이 쓴 물리학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과학사에 엄청 길이 역사에 남을 정도로 엄청난 역작입니다. 이제 이것도 뒤에 발표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프린키피아의 저자인 뉴턴, 제가 오늘 발표하고 싶은 내용이 고전역학이잖아요. 이 고전역학에서 뉴턴을 빼면은 정말 고전역학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뉴턴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뉴턴과 관련된 과학사를 간단하게 살펴본 뒤에 이제 그것이 이제 현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1642년 12월 25일 영국 링컨셔 지역의 울주소프라는 마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제법 부유한 집안의 그 가장이었지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도 일찍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뉴턴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뉴턴이 몸이 되게 허약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아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셔서 점점 몸도 회복하고 성인까지 나이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뉴턴이 뉴턴 가업이 땅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주로서의 가업을 물려받길 원했지만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했지만 뉴턴은 그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그 유년기를 혼자 보낸 영향인지 아주 뉴턴은 호기심이 많고 또 성격이 급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물리학적 호기심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이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는데, 먼저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운동학, 저기 밑에 사고 실험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좌표 기하학과 이제 기계론적 철학. 기계론적 철학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없고 다 생명도 하나의 기계와 같은 것이다. 약간 이런 철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성의 타원 궤도 운동을 설명하는 케플러의 천문학. 이런 학문들을 흡수하면서 하루 18시간까지 공부에 그 열중을 했었다고 해요. 저희도 지금 18시간 공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뉴턴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단순한 자기의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18시간까지 공부할 정도로 네, 아주 지적 호기심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식을 쭉쭉 흡수하던 중에 뉴턴에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닥치게 돼요. 바로 런던에 이 제2차 패스트인 흑사병이 도래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흑사병 때문에 그 뉴턴의 모교인 여기 케임브리지 대학은 한 2년간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 1665년부터 1666년은 그 뉴턴이 학교 휴교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돌아왔다는 시간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이 2년 동안의 기간이 과학사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2년 동안 뉴턴이 한 일은 여러 가지 천체 운동들을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프린키피아에 저수를 하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역작인 이 물리학 최대 역작인 프린키피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런던에 흑사병이 도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뉴턴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저기 밑에는 제가 일례로 뉴턴이 증명한 천체 운동을 한 가지 가지고 온 거예요. 케플러는 케플러 법칙을 완성을 했잖아요. 근데 케플러 운동을 이제 물투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케플러 운동을 완성을 했는데 그 케플러는 이 행성이 왜 타원 궤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지 그 원인을 몰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턴은 자신이 저술한 프린키피아에서 자신이 세운 힘체계 안에서 이 타원 궤도를 가지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하늘의 운동과 땅의 운동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은 신의 영역이고 땅은 우리의 영역이어서 완전히 다른 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뉴턴은 그 패러다임을 깨부수고 하늘의 운동과 땅의 운동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희가 한 번쯤은 다들 본 적이 있는 그런 그림일 거예요. 이 그림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한번 대포를 날려보면은 대포가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쏠려서 폼스 운동을 하면서 땅에 도착할 거예요. 근데 좀 더 힘을 줘가지고 좀 더 멀리 보내보고 더 멀리 보내보고 더 멀리 보내보다 보면 지구는 저희가 평평한 평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구형이기 때문에 그 공이 대포알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내려온 만큼 땅이 꺾일 그 정도의 속력으로 대포알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처럼 이 원을 그 대포알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대포알을 이렇게 직선 운동을 보내는데 그게 중력의 영향 때문에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그 땅에 닿지 않고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대포에서 대포알이 땅에 도착하는 것은 저희가 땅의 운동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냥 공을 던지기만 해도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그리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고 실험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하늘의 운동, 그러니까 이제 구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 도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뉴턴은 하늘의 운동까지 결국 땅의 운동과 중력 현상을 받아서 땅의 운동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프린키피아 3권에 뉴턴이 이렇게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네, 방금 설명이 드렸으니까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키피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권에서는 약간 저희가 약간 수학 공부할 때 개념 공부하고 이제 좀 더 문제풀이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 건에서는 자신이 세운 힘 체계를 설명하고 그 힘 개념을 어떻게 물리학 운동에 적용하는지 좀 더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발표를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운동학 해석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통 저희가 물리학 원에서는 공기저항 없고 이제 유체 안에서의 그 저항은 다루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이제 저항이 있는 운동학을 해석합니다. 이제 유체, 즉 공기저항이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물 속에서 운동할 때 앞으로 나갈 때 물로부터 받는 힘, 이런 힘까지 고려를 해서 운동학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 하늘과 땅의 운동이 같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케플러 운동의 수학적 증명을 3권에서 이렇게 원리를 증명한 것을 기술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3권이 아주 진더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데 좀 허름하게 생겼죠?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제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뉴턴이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물리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질량은 뉴턴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부피 안에 얼마나 빽빽한가에 얼마나 빽빽한 입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밀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내고 저기 옆에 네모로 보시면은 빽빽한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듬성듬성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것이 질량이 작은 녀석, 위에 것이 질량이 큰 녀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기 운동량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모멘텀이라고 써져 있는데 대부분은 물리를 수강한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량은 공식 뭐죠? 박민석 학생? MVP. 잘 알고 계세요. 네, 운동량을 P라고 했을 때 그 운동량 값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이 체계를 만든 이유가 그 물체가 이제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는 원인, 이 물체의 운동의 원인을 상정하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그 임페투스라는 약간 가상의 좀 철학 같은 그런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설명했었는데 좀 더 체계화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모멘텀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관성입니다. 물리학 뉴턴의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죠. 그 질량이 클수록 그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량이 크면은 앞에 벽이 있어도 그 벽을 뚫고 나갈 정도로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커져요. 근데 질량이 작으면은 같은 속도로 이렇게 벽을 향해서 운동을 해도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는 성질이 질량이 큰 물체에 비해서 매우 작다 보니까 벽을 부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튕겨 나오게 되는 그런 일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번은 힘입니다. 이 힘이 아주 핵심이에요. 그 프린키피아에서도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근데 F는 MA가 있잖아요. F는 MA 한 번쯤은 들어보시죠. 그 물리를 안 했어도. 근데 이 F는 MA는 사실 뉴턴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F는 MA라는 공식을 유도한 거는 후대 과학자들이 한 것이고 뉴턴은 방금 설명드린 운동량의 개념으로 힘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멈춘 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작용해가지고 이 물체의 운동량을 생성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운동량이 P가 변했다고 설명할 수 있죠. 이제 수학적으로 변화율을 설명하는 게 뭐예요? 수학. 네, 미분이죠. 저기 dp가 있는데 네, dp dt를 해가지고 이거를 F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것을 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다시 말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운동량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냥 제가 그 F는 MA라는 식이 이렇게 유도된 과정을 쓴 건데 그냥 운동량의 MV라고 했으니까 M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빼주면은 그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이어가지고 이것이 가속도라는 개념이 가속도라는 개념으로 네, F는 MA가 된 것입니다. 뉴턴 이야기를 되게 빨리 했는데 어때 좀 흥미가 있었나요? 네, 나이스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후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루고 싶은 핵심 개념 뉴턴은 다 다뤘고, 이제 이후 이야기는 좀 제 그러니까 제 발표 방향과는 맞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라그랑주 역학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제 라그랑주 역학은 뉴턴 역학이랑 체계는 다른데 똑같은 값을 도출해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이론인데 서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다른 거죠. 이 라그랑주 역학인 해석역학도 있는데 이 해석역학은 그 이제 발표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제 발표방과는 맞지 않아서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공학 관심 많으세요? 공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학이요? 네, 공학. 이제 약간 생명공학, 기계공학 이런 것들 나타나요. 과학 기술의 발전을 네, 맞습니다. 박수. 너무 그 공학은 근데 갑자기 뉴턴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왜 갑자기 공학이냐 이렇게 말씀을 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공학은 그 뉴턴이 세운 힘체계 안에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뉴턴이 세운 힘체계 안에서 돌아가는데 이 고전역학의 힘 개념 없이는 저희가 세탁기도 쓸 수 없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쓸 수 없고 또 뭐 다리 이렇게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있잖아요. 다리도 쓸 수 없고 막 이렇게 저희 생활이 엄청 불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현대인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대 역학은 그 기계공학과 자퇴사유 1이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학문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배우지는 않아서 잘 모르는데 조사를 하는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역학 또는 4대 역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역학과 동역학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경우도 있어서 하지만 저는 따로 가서 5대 역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역학, 동역학, 열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말만 들어도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사실은 기계공학과, 이제 제가 희망하는 과가 기계공학과거든요. 기계공학과가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약간 오역이 된 거라고 해요. 사실은 역학공학과가 맞다고 합니다. 이제 힘체계를 배워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설계에 어떻게 이용할지를 배우는 과가 기계공학과예요. 그래서 이 5대 역학을 배우고 너무 어려워서 자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정역학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정역학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F는 0일 때 물체는 뭐 정지할 거잖아요. 그때를 그런 경우를 이제 배우는 학문인데 말만 들으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일례를 생각해봤는데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이게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힘이 0인 상태를 계속 만들어서 그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저희가 강을 지나는 다리를 출렁 다리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약간 재미를 위해서는 막 저런 곳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설계에 있어서 필수가 되는 학문이 정역학입니다. 그리고 동역학은 이제 정역학의 반대라고 할 수 있죠. 힘이 작용할 때 물체 운동 상태를 기술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비행기가 움직이거나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열역학은 물리학 원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이제 열에 관한 학문인데 이 열이 다양하게 막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고 하면서 이렇게 얻어낸 동력이 있어요. 그 동력을 가지고 그 동력을 엔진에다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도 이 엔진 동력으로 갈 수 있고 비행기도 엔진으로 작동하고 이러죠. 그 엔진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학문이 열역학입니다. 그리고 재료역학, 이 재료역학이 좀 재미있는데요. 위에 정역학이랑 동역학은 물체의 상태가 변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물체가 변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 땅을 걸으면은 땅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런 전제가 정역학과 동역학에서는 존재하지만
이 제로역학에서는 물체가 변형할 수도 있다고 전제를 깔고 다시 한 번 더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 밑에 바닥이 얼마나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중력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변하겠죠.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물체 그 건물 같은 거 설계에 건물의 설계에 쓰이는 학문이 재료역학입니다. 또 이제 다리가 그 강을 가로지는 다리, 그 다리가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자동차 지장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눌려서 강에 이렇게 풍덩 빠지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유체역학입니다. 이제 프린키피아 2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체 안에서의 물체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공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기만 해도 공기저항을 받고 달리면 더 크게 받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수영을 할 때도 공기저항을 받아요. 공기저항이란다. 물속에서 수영을 할 때도 저항을 받잖아요. 그런 이 유체 안에서의 운동을 해석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그 물리학원에서는 그 공기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지만 저희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체역학까지 가미를 해서 더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도가 잘 전달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발표를 요약하자면 뉴턴의 힘체계를 먼저 살펴봤고 이 뉴턴의 힘체계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이 공학에서 핵심 개념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흥미로우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전역학의 중요성과 이제 우리의 삶과 얼마나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